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지만요, 너무 오래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세상에서는 사이버 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같은 심각한 문제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스마트하게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사용하시나요? 그때 스마트폰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혹시 그냥 습관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나의 성장을 위해 배우거나 소통하거나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사용한 적도 있나요? 다음의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상황 1위는 잠들기 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오랫동안 사용해서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형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조절 실패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고 있나요? 나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점검해 봅시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고위험 사용자군은 스마트폰 사용이 과도해 공부나 건강,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둘째,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아직 큰 문제는 없지만 사용이 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일반 사용자군은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단계에 있든 사용 시간을 줄이고 책을 읽거나 친구와 어울리면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우리 몸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먼저 뇌가 더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는 팝콘 브레인,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디지털 치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화면을 오래 바라보면 눈이 건조하고 피로해지는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한 손으로 오래 잡거나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손목이 저리거나 아픈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을 큰 소리로 오래 들으면 소음성 난청, 고개를 숙인 채로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보면 거북목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고 허리 모양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은 마음을 병들게도 합니다. 스마트폰에 과의존되면 스마트폰을 잠깐만 못 봐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게임이 잘 안 되거나 댓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하지요. 스마트폰을 계속 보다 보면 몸을 움직일 시간도 친구를 만날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재미있던 일에도 흥미가 없어지고 기분이 자주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해지고 친구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과의존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구이지만 학생인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고 이끌 때 비로소 가장 빛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율적으로 나의 성장을 돕기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기기는 내가 관리합니다. 다른 친구에게 충전을 부탁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합니다. 두 번째,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수업 시간 및 개인 학습에 활용하는 방식과 사용 시간을 스스로 점검합니다. 세 번째, 스마트 기기를 바른 자세로 사용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랜 시간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전 허락 없이 친구의 스마트 기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파손, 분실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에서 타인의 인격 및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다른 친구의 게시물에 욕설과 비방 댓글을 남기지 않고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 기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자리를 비울 때는 화면을 잠금 상태로 하고 비밀번호도 정기적으로 변경합니다. 일곱 번째,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를 활용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및 허가를 미리 구합니다. 인물 식별이 가능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특정 시간대나 활동 중에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만 활용하도록 합니다. 아홉 번째, 온라인상에 글을 쓸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올립니다. 인터넷에 한번 올린 글은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열 번째, 온라인 정보를 무작정 믿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의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출처인지 확인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린 친구니까 장난으로 톡 쳤다. 톡톡 치고 톡톡톡 치고 우린 톡 쳤을 뿐인데? 모두가 사이버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금 멈추지 않으면 범죄가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친구들과 대화하고 영상을 보고 사진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익숙한 온라인 공간에서 사소한 장난처럼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사이버 폭력은 단순히 삭제되는 메시지가 아닌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사이버 폭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이버 폭력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가요? 단순한 장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누군가의 외모나 사생활을 조롱하거나 허락 없이 사진을 올리는 것은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사이버 갈취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온라인에서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거나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서 이익을 얻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인터넷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는 행동은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들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어떻게 보이나요? 바로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 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사이버 폭력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서로의 개인정보와 명예는 꼭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 사례들은 모두 사이버 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고 마음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메시지, 댓글, 사진, 영상, 게임 채팅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이 사이버 폭력에 포함됩니다. 사이버 폭력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얼굴을 보지 않으니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둘째, 혼자서도 폭력을 행할 수 있고 피해자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한 번 올린 글이나 사진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폭력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도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폭력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금부터 대표적인 7가지 유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언어 폭력입니다. 온라인에서 욕설이나 비난, 놀림의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볍게 쓴 댓글이나 채팅 한 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정보나 부정적인 글, 사진을 올려 평판이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한 번 올린 글이나 사진은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스토킹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나 온라인에서 그 사람의 활동을 몰래 지켜보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음란한 메시지나 이미지를 보내는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상 정보 유출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퍼뜨리는 행동입니다. 이 역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이버 폭력입니다. 여섯 번째, 사이버 따돌림입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서 특정 친구를 일부러 배제하거나 놀리고 비웃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런 사이버 따돌림은 실제 학교에서의 괴롭힘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일어나지만 그 상처는 현실에서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사이버 갈취 및 사이버 강요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거나 협박으로 억지로 어떤 일을 시키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화면 속에서 일어나지만 현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진짜 폭력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사이버 폭력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처 방법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을 봤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그냥 넘기지 말고 선생님, 부모님, 학교 전담 경찰관께 알립니다. 모르는 사람의 쪽지나 대화 요청은 바로 거절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정보나 음란물은 올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허락 없이 공개하지 마세요. 온라인에서도 바른 언어와 예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증거를 꼭 저장하고 보복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키는 따뜻한 디지털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잘못 쓰이면 누군가의 안전과 존엄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법, 그리고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태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성 관련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신체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거나 그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소비하는 행동이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도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락 없이 사진을 찍거나 온라인에서 협박하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결코 장난이 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말 한마디, 사진 한 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책임 있게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디지털 시민이 돼야 합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 촬영입니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몸이나 사생활을 촬영하는 행위예요. 장난이었어요. 친구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런 말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허락 없는 촬영은 그 자체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유포입니다.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SNS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번 온라인에 퍼진 영상은 완전히 지우기 어렵고 그 피해는 오랜 시간 피해자의 삶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가벼운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올린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유포 협박입니다. 이 사진 안 보내면 전에 받은 걸 올릴 거야. 말 안 들으면 영상을 퍼뜨릴 거야처럼 상대를 겁주며 요구하거나 조종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유포 협박은 심리적 압박과 피해를 유발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어른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소비입니다. 불법으로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을 단순히 보는 것이나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봤을 뿐이야 라는 말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의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는 허위 영상물 및 딥페이크 제작입니다. 딥페이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장면을 합성하거나 타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덧씌워 왜곡된 영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런 영상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미나 기술 실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몸캠 피싱입니다. 채팅 앱이나 SNS에서 친해진 사람을 가장해 신뢰를 쌓은 뒤 상대가 신체 일부를 보여주도록 유도하고 그 장면을 녹화해 그 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처음에는 장난이야 또는 비밀이야 라고 시작될 수 있지만 금전 요구, 협박으로 이어지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어른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그루밍입니다. 채팅, 메신저, SNS 등에서 친해진 척 접근한 뒤 천천히 신뢰를 쌓아 피해자를 유인하고 조종해 성적 착취나 범죄에 이용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칭찬하거나 비밀을 잘 지켜준다고 한 뒤 점점 더 사적인 사진이나 만남을 요구하거나 침묵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상대가 점점 통제하려 든다면 그것은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루밍은 사이버상의 친밀감 쌓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상대를 이용하려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상대는 바로 차단하세요. 대화 기록, 요구 내용은 캡처하거나 다운받아 보관하세요. 부모님, 선생님, 학교 상담사 등에게 바로 이야기하세요.
필요하면 경찰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등에 신고하세요. 마지막으로 혼자 감당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정서적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할 건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건가요? 지금부터 함께 올바른 대응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보상 제한은 함정입니다. 거절하세요. 모르는 사람과 메신저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몰래 오프라인 만남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진, 영상 요구는 불법입니다. 즉시 차단하고 신고하세요. 돈을 보내지 마세요. 위협받으면 바로 어른에게 알리고 신고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에는 다음과 같이 강력한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었다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 긴급전화,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 요즘 유튜버나 게임 스트리머처럼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나만의 콘텐츠로 즐거움을 주는 일은 멋지지만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거나 상처 주는 콘텐츠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가 꼭 지켜야 할 디지털 윤리, 즉 초상권,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유해 매체물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이란 내 얼굴이나 모습이 허락 없이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 사진을 올릴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예쁜 사진이라도 얼굴을 공개할 사람의 허락 없이 올리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초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진이나 영상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얼굴이 나오거나 이름표, 교복 등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그건 명백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두 번째,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사진을 찍어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입니다. 세 번째, 동의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촬영에 동의했지만 처음에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사용되었으니 이건 역시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다만 공익 제보 방송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초상권은 유명 연예인에게만 있는 권리일까요? 아닙니다. 초상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권리입니다. 얼굴뿐 아니라 신체 일부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는 반드시 상대의 동의를 받고 사용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초상권 침해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촬영 목적을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삭제를 요청하세요. 콘텐츠를 만들 때는 상대에게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수로 찍혔다면 모자이크 처리 등 후속 조치를 꼭 하세요. 여러분은 영상을 만들 때 인터넷에서 찾은 노래나 그림, 사진을 그냥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누군가가 만든 작품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노래, 그림, 영상, 글에는 그 사람의 노력과 생각이 담겨 있죠. 따라서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그것은 곧 표절이자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 유행하는 노래를 여러분의 유튜브 영상에 사용하기 위해 가사의 내용을 바꾸려고 했을 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원곡을 편곡하거나 개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무심코 나의 콘텐츠에 사용했던 노래들, 이젠 저작권에 주의해야겠죠? 또한 최근 숏폼에 유행하는 노래나 안무를 커버하여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올렸다고 그대로 따라서 콘텐츠를 만들고 게시하다가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곡 홍보를 위해 원곡자가 의도적으로 커버송, 커버댄스를 널리 퍼뜨리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슬기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을 고려해서 무료로 배포된 음악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무료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라고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료 사용의 경우에도 무료 사용이 적용되는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를 자막으로 표시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SNS나 게임을 하다 보면 이름이나 학교, 전화번호를 묻는 말을 들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이름이나 주소, 사진, 학교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는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에 노출되면 누군가가 나를 속이거나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또 어떻게 침해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를 잘 읽고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점수를 매겨봅시다. 점검이 끝났나요? 자기 점수에 따른 개인정보 인식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수가 낮다면 걱정하지 말고 다음 내용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 소중한 개인정보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때에 따라 나를 괴롭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세상에서는 나를 지키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 내 계정 정보는 남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나만 아는 디지털 열쇠입니다. 친구에게 잠깐 빌려달라고 해도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 됩니다. 한번 알려주면 내 이름으로 나쁜 글이나 사진이 올라갈 수 있고 문제의 책임이 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하지 않는 앱은 회원 탈퇴를 하고 삭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앱 안에는 여러분의 이름, 아이디, 사진, 위치 정보 같은 개인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앱이 해킹당하거나 정보가 유출되면 여러분의 개인정보도 함께 새어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앱은 꼭 회원 탈퇴를 한 뒤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당첨을 축하합니다. 이 영상을 꼭 봐야 해요.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휴대폰을 해킹하는 위험한 링크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메시지나 수상한 링크는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하세요. 넷째, 게시글이나 댓글, 사진,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개인정보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한번 올린 내용은 다른 사람이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어서 완전히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리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무심코 올린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모이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내거나 위치를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라이브 방송에서는 주변 사람의 얼굴이나 위치가 보이지 않게 조심합니다. 실시간 방송 내용은 금방 퍼지고 지우기 어려우니
사람의 얼굴이나 학교 간판 등 위치를 알 수 있는 요소가 화면에 나오지 않도록 카메라 각도를 확인하거나 가상 배경을 사용하세요. 여섯째, 택배 송장과 영수증은 버리기 전 꼭 확인합니다. 운송장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영수증에는 결제 정보가 남아있어 그대로 버리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피는 습관, 그것이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의 시작입니다. 만약 나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 문제가 생겼다면 국번 없이 무료 전화 118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과 유튜브, SNS, 게임을 통해 많은 영상을 보고 글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고 거짓된 내용처럼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 하며 자주 보면 잘못된 말과 행동을 따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것이 유해 매체물인지, 그리고 스스로 안전하게 콘텐츠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본인의 나이 제한을 넘어서는 게임에 대한 콘텐츠를 다룰 때 문제가 될까요? 정답은 문제가 된다입니다. 자신의 나이 제한을 넘는 게임을 직접 이용하거나 영상으로 만드는 것은 모두 부적절하며 교육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나이에 맞는 게임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배운 점이나 친구와의 협력 장면을 담는다면 건전하고 멋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흡연의 원리에 대한 정보 전달 콘텐츠를 제작해도 문제가 될까요? 이번에도 정답은 문제가 된다입니다. 흡연은 대부분은 플랫폼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 절도, 음주, 흡연, 마약 등과 같은 유해한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 게시한다면 사안에 따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위험한 콘텐츠를 다루는 방송을 보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바로 시청을 멈춥니다. 둘째, 해당 영상에 대해 보호자와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셋째,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영상을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타인에게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이 올라온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사이트나 경찰청 사이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나쁜 콘텐츠를 그냥 넘기지 않고 신고하는 것은 누군가를 지키는 현명한 행동이며, 신고는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일입니다. 요즘 뉴스나 SNS를 보면 인공지능, AI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생활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죠. AI 스피커, 번역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AI를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딥페이크 영상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대신 판단해주는 일에 너무 의존하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주는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즉 AI는 사람처럼 배우고 판단하는 컴퓨터 기술을 말합니다. 사진, 글, 소리 등 많은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면서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을 수천 장 보여주면 인공지능 귀의 모양이나 눈, 털의 특징을 스스로 학습하여 이건 고양이야 라고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추론하며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점점 더 발전하는 똑똑한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은 매우 똑똑한 기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AI는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잘못된 정보를 학습하거나 편향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생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AI 챗봇 이루다는 한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루다가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장애인, 성소수자, 인종 등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루다가 사람들의 실제 대화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나 편견이 섞여 있었고 AI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 배운 것입니다. 이 사례는 인공지능이 데이터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점, 그리고 사람의 가치관과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챗봇 테이는 트위터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 배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시작된 지 단 16시간 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테이가 사람들에게서 잘못된 표현과 인종차별적인 말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인공지능이 누구에게 어떤 데이터를 배우느냐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프랑스의 건강 관련 AI 기업 나블라는 의료 상담을 돕는 챗봇을 시험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도중 한 모의 환자가 저는 자살해야 할까요? 라고 묻자 이 챗봇이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매우 위험한 조언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학습한 자료에 잘못된 정보나 편견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공지능 역시 틀린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결과를 그대로 믿기보다 그 판단이 올바른지 한 번 더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책임 있는 활용 태도입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정보를 학습하며 점점 더 똑똑해지지만 그 안에는 때때로 편견이나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항상 바르고 공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인공지능이 차별적이거나 부적절한 말을 할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사실을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편견이 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돕는 도구입니다. 결국 생각하고 판단하며 책임지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일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여러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를 이끌며 사람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다루는 새로운 직업들도 생겨나고 있어 미래 사회의 중요한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편리함에만 의존하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차별적 발언이나 거짓 정보, 혐오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든 허위 정보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환각 현상으로 인해 잘못된 데이터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멋진 도구이지만 잘못 쓰이면 사람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편리해지고 점차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항상 조심하고 생각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노력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